그러니까 결국은 말년에 잘 부모님을 하다못해 요양보호사한테 주는데 예. 자식한테 안 주겠어요? 야. 그래서 말년에 모시는 자식한테 대부분 자식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이게 뭐 그런 직업군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저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이게 불편하시니까 특히 아버님의 경우에 남자들의 경우에 더 그런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챙겨드릴 분을 이제 이게 채용을 하는데 걱정을 하는 게 그 부분이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게 또 돈을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증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유언장을 쓰시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나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진짜 실제 있으셨거든요. 많아요. 예. 학교법인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분이셨으니까. 직접 모실 수는 없고 예. 형편상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왕왕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그 사지가 안 좋으신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성년 후견인. 후견인이요. 예, 그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의식이 명료하다 그러면 그조차도 잘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성년 잘 안 후견인이라는 것도요. 받아줍니다. 예, 왜냐 성년 후견인이라는 건 뭐예요? 왜냐 성년 후견이라는 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후견이라는 과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있었었거든요. 근데 예. 성년인데도 후견인이 필요한 건 치매 환자 같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 본인의 법률행위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돈 찾거나 예. 뭐 전셋집 계약하거나 이런 거 예. 이런 걸 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남한테 막 줘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다음에 막 하루에 2천만 원씩 쓰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성년후견 하신 분 중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필요해서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사망 신고를 내린 겁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법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법원에서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그분을 대신해서 모든 법률 행위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돈 관리에 국한되죠. 그러니까 그런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거가 있으면 이분이 재산을 자기 거지만 마음대로 못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왜냐면 그게 딱 등기가 돼버리거든요. 법원에 신분관계에 딱 성년후견이 돼 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합의가 있으면은 이미 후견이라 해서 지정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합의 안 됩니다. 돈 앞에 합의 안 된다 부모 그랬잖아요. 자식 간에도요? 안 된다니까 돈 앞에요. 왜냐면 돈 관리 맡기는 거라서. 그래서 법원으로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이 들어오고 그때도 이제 물어봐요. 형제간에 합의해서 요 사람한테 해주세요. 그럼 해주는데 법원까지 와서 합의가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제3자인 변호사를 지정하게 되죠. 야, 진짜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군요. 왜냐하면 그들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내가 받을 상속 재산이 내 재산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쓴다거나 예. 마음한테 막 줘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년 후견이 아무한테나 합의하지 않아요. 부모님 또 부모님 나름대로 왜 나 정신 말짱하고 내 돈인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해야 돼? 아니요.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떤 사례가 진짜 있었냐면 그 어머님이 예. 젊은 남자분이 한 분 들어와서 산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예. 한 두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남자분이 있다고 근데 남자 친구라고. 근데 나이가 15살 어린 그러니까 남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예.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 남자가? 응. 그래놓고 보니까 엄마 통장에서 자기 아들 전셋집 얻어준다고 돈을 몇 천만 원 가져가고 뭐 한다고 돈을 계속 빼내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는 1억 몇 천만 원을 다 빼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러갖고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니 엄마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편을 들어가지고. 경찰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오지 말라니까 자녀도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방법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은 통장에서 돈 빼는 거에 한해서 성년 후견인 지정한다. 제한 지정도 가능해요, 한정해서. 그렇게? 예. 그래서 앞으로 돈을 빼서 어머님 맘대로 못 써요. 그거만 못하게. 대신 그 남자하고 살든지 뭐 이런 신분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법원이 그걸 또 받아들여 주긴 했네요, 그러면은. 봐도 그 남자 괘씸하잖아요. 왜 자기 아들 전셋집 얻는 거를 뭐 의도가 좀 불순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5이나 많은 그런 90다 돼가는 할머니한테 연인관계라고 다가와서 몇 천만씩 빼가는 남자를 누가 봐도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법원에서도 그 통장에서 인출하는 거에 한해서만 딱 한정위원회 지정했어요.
본인 재산은 그러면은 증여를 해줘도 되고요. 못하죠. 그것도 안 되고. 예, 앞으로 재산 관리는 송년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그 예.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어머님의 생활비, 병원비 요거에 한정해서 지출하는 것만 허가를 해요. 아 그거는 예, 괜찮고 예. 나머지 큰 재산들 누구 처분하고 이런. 준다든가 증여 이거 안 되죠. 아 그게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예. 아.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년 의견이 형제들이 서로가 장남이 가져갈까봐 막내딸이 가져갈까봐 가족 간에 분쟁이 붙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예. 엄마 걱정이 아니라 엄마 돈 걱정. 그 엄마 돈 돈 걱정이 걱정. 내가 상속받을 돈 걱정해서 지정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야. 예. 아니 변호사님 얘기를 2주 동안 들어보니까 참 인간사가 정말 너무 냉정하고 아 뭐 그 정도까지. 현실 보면 아주 그냥. 생명보험하고 빚하고 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이게 갈라진 사연이 또 있다고. 그게 명확한데 이제 예. 모르시니까 무지에서 오는 건데요. 예.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생명보험은 상속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제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에서 그런 게 써 있어. 내 재산 일체하고 보험금 일체 이렇게 써놓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보험 중에서 생명보험은 우리가 들을 때 이제 수익자라 그러잖아요. 예. 내가 죽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야지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계약할 때 아예. 맞아요. 예. 대부분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어요. 예. 대부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법정 상속인이니까 상속인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재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보험 계약할 때 내가 지정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엄성섭 씨한테 이제 뭐 100만 원을 예. 생명보험을 간다라고 수익자를 지정해 놓잖아요. 예. 그럼 상속하고 무관해요. 아 그거는 예. 제가 받는 거군요. 그렇게 예, 되면. 내가 그러니까 상속을 포기해도 생명보험을 따로 받을 수 있고 생명보험을 받았다고 부모님의 재산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그냥. 처음부터 내 거. 아. 다만 상속세는 내셔야 돼요. 법에 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아니에요. 거군요. 받는 사람 고유의 재산이에요. 아 그런 그래서 사연이 또 그 있었는 사연을 모양이군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연이 어떤 게 있었냐면 딸하고 이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빚만 있었어요. 대출 빚이 한 그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은행에. 그리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어요. 예. 그 상속을 포기를 딱 했는데 딸하고 부인하고 다 둘 상속을 상속 포기. 포기해 버렸어요. 그럼 1순위가 포기하니까 2순위 이제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못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 승인이 돼 버렸어요. 그럼 3천만 원 자기 빚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생명보험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몰랐던 생명보험이 툭 네, 나왔군요.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그거 상속받았으니까 단순 승인한 거 아니냐. 그거 갚아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니다 이건 고유재산이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빚 갚아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법률적인 쟁점인데 1순위자가 상속 포기를 해서 나한테 채무가 넘어왔고 보험을 만약에 저쪽에서 받았다라 그러면 1순위 선에서 해결해야지 왜 2순위까지 오냐. 근데 그건 분리된다. 채무하고. 그래서 생명보험을 이제 받는 건 따로고 빚을 상속을 포기했어도 그 채무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2순위한테 넘어간다. 그럼 그 부인이 어머님도 부인이 포기하셔야 했어야죠. 아.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었나 봐요. 야. 그 며느리가 최종 승자네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면. 글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한정 승인 제도라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하셨으면 되는데 그조차도 못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가 이제 그런 사태를 초래한 거죠. 야, 그러니까 무지가 예. 무지가 진짜 빚을 3천만 원 떠안게 되는. 예. 야, 참 진짜 대단하네요. 돈 앞에서는 너무 괘씸하다. 원래는 제가 괘씸해서 나는 소송을 해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결국 돈으로 회귀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면서요. 일단은 상속 사건에서 처음에 상담을 오셔갖고 그래요. 내가 돈 없어도 돼요. 근데 괘씸해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한 번 놓으지도 않고 더군다나 엄마 아빠한테 졸라가지고 가져간 돈도 수억인데 예. 괘씸해서 내가 소송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회를 쫙 들어가 보면 별로 가져간 것도 없어요. 물론 어허. 가져간 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밝혀지지 않는 것도 많고 실제로는 가져가도 조회 범위가 5년밖에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소송해놓고 1심 지나 2심 지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돈으로 가요. 처음엔 돈 필요 없다고. 예. 어, 괘씸해서 자기, 그렇다. 한다고 하는데 저더러 왜 요거밖에 못 받냐고. 그러니까 괘씸한 형제 자매는 다 사라지고 변호사만 괘씸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사건은 정말 그 갈등이에요, 갈등. 아, 상속 사건은 진짜. 예, 예. 아유. 형제 사이에 근데 사이가 좋아도 요즘은 상속 상담 올 때 있잖아요. 당사자가 오는 거 반, 그 배우자가 오는 게 반입니다. 아, 그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배우자가 또 오는군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집은 뭐 상속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 애들이 착해. 애들이 착한 뭐예요, 그 배우자는.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배우자는 어떡하고. 아, 그 맘대로 안 됩니다. 애들은 착한데 그 배우자는 착한지 안 착한지 착한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돈 앞에 예. 돈 앞에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왜냐면 다른 형제는 옛날에 그만큼 가져갔고 그 자는 나는 여기서 뭐 2년제 대학밖에 못 났는데 저 자는 유학까지 보내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저기 한데 뭐 그동안 차도 사주고 뭐 집도 사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나오면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야, 아, 계속 옆에서 그냥 뭐 예, 남편이든 예. 부인이든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사위분들도 진짜 많이 오세요. 사위가요? 예. 뭐 저기 처갓집 그 상속 문제 때문에. 그게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대부분의 요즘의 상속 사건의 상당수가 자녀가 아니라 그 배우자들이 동반해서 온대요. 의뢰할 때. 내 돈이니까. 아, 배우자도 예. 결국 내 부인과 우리 내 돈이- 남편의 우리 돈도 내 돈이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경제적인 갈등인데 그게 뭐냐면 빚이에요. 예. 결혼전에 남오는 빚이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상속 포기한 거. 예. 그 얘기를 이혼할 때 꼭 해요. 아, 응?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자기 친정 재산 상속 안 받고 오빠들한테 다 줬다고 예. 그거 기여도에서 깎아달라고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사이든 며느리든 그 시가 처가의 재산은 내 거예요. 극악한 경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 보군요. 아니, 140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을 쓴 그런 사례가 있어요? 80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50 후반 60 초반 요 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자녀분들이? 남자분 형제분들이 아, 형제분들이요? 하셨는데 형이 140만 원 더 가져갔다고. 아, 형이 140만 원 더 가져갔다고 토해내라고 그 상속분 140만 원 더 가져갔다고? 그래서 더 가져갔다고 그 토해내라고 소송을 하셨는데 예. 나중에 이제 재판부가 건의해서 조정으로 끝나긴 했는데 변호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죠. 아니.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좀 나눠 가지면 되지. 140만 원을 가지고 소송을 걸려고 그랬다고요? 형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비 내가 다 냈고 예. 뭐 병원비 내가 다 냈고 어쩌고 저쩌고 다 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지? 너 한 게 뭐 있는데? 아, 그렇게 얘기할 네. 수는 있죠, 또.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형이라는 사람이 형은 한 게 뭐 있어? 어. 해가면서 어떻게 동생한테 이럴 수 있어? 형이 잘할 때 나 밥 요만큼 줄 때 형은 고봉밥 줬고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평생을 내가 형한테 이렇게 차별 대우 당하고 살았는데 예. 돌아가시고 나서도 동생 하는 말이 그거 얼마라고 주고 말지. 그걸 안 주는 게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예. 야,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감정 싸움이죠. 그게 이제 감정 싸움이죠. 네. 이게 돈 싸움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거는. 감정 싸움이죠. 결국 조정으로 끝내긴 끝냈군요. 예. 아, 그것까지 만약에 왜냐하면 판사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 그 소송까지 비화해서 바닥을 안 봐도 되는 정말 사건, 예. 감정만 깊어지는 사건 조기에 조정시키는 것도 판사님의 능력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그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됐을까? 판결이 하면- 조정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냥 계속 소송을 하셨으면은 변호사들만 죽어나는 거죠. 이제. 아, 돌아가시 전에 준 재산, 남은 재산 다 찾아서 계산해야 되는군요. 계산해야 되고 예. 아, 그 작업하려면 6, 7개월 걸리거든요. 대단하네요. 참. 이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수 그 아이돌 가수 중에 구하라 씨라고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았죠. 본인을 길러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네.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했었던.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과정도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인데, 그래요? 예.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인 상태에서 재산을 좀 남기고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권이 당연히 이제 생부 생모한테 갑니다. 이혼했거나 재혼했거나 말고 나한테 피를 물려준 그 생부 생모가 반반씩 가져가야 되겠어요, 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형제는 그게 권한이 없고요. 없어요. 1순위자가 권리 있어 2순위자는 권리가 없죠. 어. 원래 1순위자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예. 2순위자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형제 자매는 3순위예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있으면 3순위 아예 상속권이 없어요. 아, 근데 예. 실제 소송은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상속분을 넘겨받아서 본인이 받아서 그 엄마하고 소송을 했던 사안인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3대 법이라고 하는 민법이 개정되는, 그래서 구하라법, 일명 구하라법이 도입이 돼서 개정이 이미 4월 달에 됐고요. 예.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상속권 상실 제도요. 네, 미성년자일 때 부양을 해태한 부모에 대해서만. 아, 미성년자일 때 부모로서의 부양 부양을 의무를 많이 안 한 부양음을 현저히 해태한 자, 현저히. 현저히라는 표현이 들어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행위 했을 경우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 범죄행위 했거나 두 가지인데, 현저히 해태한 게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그냥 뭐 나 몰라라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100% 소송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유언장에도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상속권 없게 해라라는 거. 다만 공중유언에만 가능합니다. 공중유언에만. 그리고 유언은 17세부터 할 수 있어요. 17세부터. 예. 17세부터 하면서 이 사람은 나 어렸을 때 부양 안 했으니까 상속권 없게 이렇게 유언장에 쓸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본인이. 예, 유언 집행자가 그러면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속이라고 하는 건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법으로 획일적으로 딱 자르게 돼서 예.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 집 나간 자식이나 하다못해 이 호적에 살아 있으면, 과거 호적입니다. 신분관계. 과거의 호적이라고 불렀던 거를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호적에만 이게 그 사망으로 처리되냐고 살아 있으면은 찾아갖고 줘야 돼요, 반드시. 아, 이게 무조건. 획일적으로. 근데 예. 상속권 상실 제도는 현저히 해태한 거를 법원에 매번 판단을 받아야 돼요. 아. 100% 소송을 가야 되고, 구하라 씨 이전에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예, 예. 그때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었고 수원법원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기각당했죠. 왜냐하면 이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무조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람나서 나가면서 애를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아. 그때도 아버지가 반을 가져갔어요. 아이가 이게 어린아이들이 저기 네. 사망을 했으니까 거기로 나온 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예. 그럼 그거를 또 반을 가져갔어요. 그때도 문제가 한번 됐었고, 구하라실 때 또 한 번 문제가 되고 그러네요. 하니까 전격적으로 민법이 개정됐는데, 법조계 입장에서는 법정주의에 획일적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이제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제도를 획일적으로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처럼 뭐 현저히 해태한 자 뭐 이렇게 해놔 버리면 예. 사람이 죽을 때마다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4,500만 건의 소송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정해놨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간을 흔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히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살 때쯤 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갔다. 네. 그럼 그거는 내가 그 의무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실제- 주장하면 그럼 그거를 예측을 해보면 실제로 과거 부양료 청구하는 부분에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애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하나도 안 줬다라는 거로 이제 과거 부양료는 목돈으로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예. 보통 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딱 들어가면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하나도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안 받은 건 받지는 아니라는 아니었어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학원비만 일부 보낸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 얼마를 줬대라든가, 예. 그다음에 대학 입학금은 보조해줬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 보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현저히 혜택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너무너무 가난했어. 예. 자기도 피죽도 못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못 해줄 형편이었어. 네. 하지만 자기는 성인껏 생일에 옷 한 번이라도 보낼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 이게 법은 생겼지만 이게 분쟁의 씨앗은 여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변호사들만 신났죠, 뭐. 변호사들은 다 소송으로 올 거니까. 아,
물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거죠. 이 네.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네.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냉혈한 같은 부모들 같은 사실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툭 나타나서 그냥 그 돈을 훅 가져가는 것도 사실 그거 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거를 뺏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아니. 소송할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100%라고 보시는 그 거예요. 사람들은 내 돈인 거지 뺏는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예. 당연히 나한테 올 네, 돈인데 당연하죠.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소송이 올 거다라고 예.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 좋아 나 상속권 사실 당할래 이렇게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뭐 법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1월 1일 시행이고 올 4월까지 소급하거든요. 예. 올 4월에 이제 그런 사건이 사망한 사건은 1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소송을 진행을 해서 추이를 봐야 되지만 상속권 사실 그렇게 녹록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민법계에 이렇게 상속에 있어서 대혼란을 굉장한 가져온 거죠. 예.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예. 꽤 있어 보이네요. 예. 감정 같아서는 사실 그냥 확 뺏어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 안 줘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법이 또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또 자기 사정 얘기 들어보면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또 예. 그냥 그럴 땐 진짜 되게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아.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또 구준엽 씨라고 네, 맞습니다. 이 댄스 가수 네. 하시는 구준엽 씨가 대만의 서희원 씨라는 또 서희원 유명 씨. 배우하고 같이 결혼을 하셨던 근데 갑자기 서희원 씨가 사망을 하는 독감으로 바람에 사망하셨죠.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독감으로 그쵸. 사망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서희원 씨가 600억인가 또 네, 6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아마 그렇게 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언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미처 작성을 못 해놨던 것 그랬겠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우자 0.5 가산이 있는데 대만은 그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남편 소생 자녀 둘하고 n분의 1씩 3분의 3분의 1씩 1씩 했다고 나누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구준엽 씨가 200억이 이제 오게 될 건데 그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인이 SNS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아끼고 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그 권리를 넘기겠다 이런 그러다 그랬었어요. 예. 구도로 넘겨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때 회의적이었거든요. 분명히 생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장모와 관련한 기사에서 사람 뭐 배신감이 든다라는 내용의 장모가 그런 글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진엽 씨한테 아직 못 받았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몰차게 답변했다고 이다 아니다라고는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구진엽 씨 입장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건데. 내 건데. 물론 뭐 구진엽 씨는 뭐 서희원 씨를 워낙 사랑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긴 한데 다른 생각 지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데 일단은 상속을 받았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이제 만약에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장모한테 다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못 줘요. 자기가 일단 넘겨받은 다음 집이라면 자기가 일단 이전 등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증여 형태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증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등기를 이전 만료해 줬을 때가 끝이에요. 그 전에 집 줄게 취소해도 그만이에요. 증여는 실제로 주기 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재산이나 자산이 완전히 이전이 됐을 전까지 때만 현금 같은 경우 계좌 이체가 끝났을 때 다시 내놔 못 하는 거지. 줄게 하는 것도 언제든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구두는 전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군요. 그러다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완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오신 분이 60억짜리 상가 하나를 상속을 받는데 삼형제래요, 3남매래요. 거기도 이제 막내가 그 전에 이제 집도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했는데 자기는 손을 떼어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더 가져갔는데 60억 상가도 n분의 1로 나누자고 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까 15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60억에 15억이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사망할 때마다 4분의 1이 국가인 거죠, 이제. 그러네요. 그죠? 세금이.
그죠? 25%라고 그러니까 한 형제가 더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일단은 4분의 1 띄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들어가서 또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때 3대가 다 지나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비싸. 비싸죠. 네, 예. 너무 비싸. 우울합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비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증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찾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상속세는 진짜 너무 비싸고 왜냐면 상속 관련해서 보통 이제 49제 지나고들 많이 소송으로 오시거든요. 유류분들이든 상속자 사고제를 지내고선요. 네.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은 장례식 하다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분들은 들어올 때 이게 향 냄새 나요. 향. 아, 한 보통 근데 이제 제가 다 정리하시고 49대 지나고 예. 오시라고 하는데 그때 정도에 오시는데 그때 고민이 그거예요. 3개월 내인가 6개월 내 자진 신고해갖고 세금 감면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나누는지도 합의가 안 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민. 아, 예. 그래서 상속세가 너무 많고 실제로 이게 분할하는 데 있어 큰 장애로 남는 건 많고 현금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은데 부동산만 턱그러니 남겨놓고 가시면 예. 천상 팔아야 되는 문제, 뭐 연부연납제도 잊어야 돼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부모님들 부동산에다가 현금도 조금 남겨주시면 부동산만 너무 갖고 계시면 나중에 자녀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되는. 예, 상속세를 내면 그 상속세를 위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 외에 나머지 동산으로 갖는 방법들을 조금씩 고려를 하셔야 되겠군요. 동산 값어치 동산이라고 하는 건 폐물밖에 없는데 그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아, 나중에 없어지면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그렇죠. 서로 안 가져갔대. 입증할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상속 전쟁이에요, 요즘에. 상속 소송이요. 작년 한 해 3,000건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가정법원의 사건 중에서 85%, 90% 정도가 이혼 소송이고 예. 나머지가 상속 사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만 건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상속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송화되는 거 비상 사건 말고 소송화되는 게 3천 건 정도 됩니다. 야, 그럼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면요. 이게 10년 전에는 800건이 안 됐어요.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예. 부모님이 물려식 아끼고 한 거라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아니고 내 거 그래 내 거 원래 내 권리 찾는 거 이거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니까 다 소송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도 좀 사실 놀랐는데요. 이 소식을 보고 상속 사건이 이렇게 소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재산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소액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1억 이하 사건이 82%. 상속 80%. 예.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사건이 1%밖에 안 돼, 1%. 제가 실제로 해봐도 상속 사건이 10억 넘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 왜냐면 미리 이제 나눠주신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고 드물고 또 82% 정도가 1억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예, 왜 예. 1억 미만이겠어요? 지금 연세에 있는 분들이 집 하나 좀 있거든요. 그걸 안 넘겨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 1억만 갖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소가가 1억이라서 1억만 갖고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전에 증여한 걸 저희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는 거를 못 가져간 사람이 다 가져가거나 예. 아니면 많이 가져간 사람이 토해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1억만 이렇게 나누자고 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일단 소송가액만 재산가액만 1억으로 돼 있는 거지. 나머진 또 막 찾아야 되는 거군요. 이게 탐정같이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근데 벌어지네요.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인 차수는 없고 법원을 통해서 다 사실조에서 조회를 해서 찾아내는 걸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는 5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자식들에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럼 미리 증여하시고 오래 사시고 예. 최소한 5년 넘게 사셔야죠. 5년 근데 넘게. 저 상속 사건에서는 10년이 조회가 됩니다.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내가 조회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치가 나옵니다. 그럼 10년 전에 증여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은행 자료 내놓으면 10년. 아. 변호사가 이제 소송해서 법원을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건 5년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주시거나 흔적 없이. 예. 그러니까 주시고 10년 넘게 사셔야 되는 거죠. 요즘은 현금 인출이 어려우니까 현금 증여는 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상속 사건에서 어느 자녀한테 더 주고 이런 거는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최소 10년 전부터는 재산 정리를 해 주시기 시작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다 예. 쓰세요. 10년 전에 그럼 다 줬다가 그 자녀가 나를 부양하냐? 아니라니까요. 아, 그렇죠. 예. 아까 예. 저희가 계속 사연을 자녀도 들었던 절대 게 믿으시면 안 돼요. 자녀를 절대 믿으면 안 옛날 된다. 말대로 딸은 이쁜 도둑이라 지금 이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왕도둑이에요. 아들도 그렇잖아요. 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위도 그렇고.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할 때 후회하시는 경우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장남이 내 제사밥도 챙겨줄 거고 또 동생들을 챙길 거니까 미리미리 장녀남한테 다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늙어서 죽을 때쯤 돼서 이렇게 사지가 불편해지니까 가까이 사는 딸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딸한테 뭘 주고 싶은데 예. 남는 게 없어. 사는 집조차도 장남명이야.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냐.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게 가능해요? 예? 그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두 자녀 중에서 이제 아들만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잘할게. 가까이 이사 와서 잘할게. 예.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이제 같은 아파트로 와서 살면서 매일 올라와서 식사 함께 같이 먹고 그다음에 전화 같이 하고 병원 갈 때 꼭 데려다주고 각서를 썼어요. 아, 각서를. 써주고 이제 한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몇 개 이제 이전에 갔는데 예, 예. 등기하고 한 달 뒤에 얘네들이 핸드폰이 갑자기 연락이 안 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이사를 하고 핸드폰을 차단을 했어요. 야, 그거 반환 소송했잖아요. 1심 패소, 2심 승소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남았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어요? 하고 2심 승소에. 아, 지금 대법원을 가봐야 되는 거고. 이야. 그래서 그 재산을 주실 때는 그렇게 각서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 각서를 구체적으로. 제일 안 좋은 게 효도한다, 예. 잘한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자녀 입장에서는 저 효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한다. 다 전화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밥 같이 먹는다. 뭐 이런 거. 일주일에 3번씩 반찬 해온다. 그다음에 예.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낸다.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쓴 다음에 그거 위반한 거를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NS 주고받으면서 그거 삭제하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와라는데 안 오고 오늘 잠적해서 차단되는 거 이런 거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증거가 그러니 필요하군요. 누굴 믿어요? 아니, 사실 이게 기업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콜마라고. 예,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예. 화장품 제약회사죠. ODM 회사인데 거기 윤동한 회장님이 이제 창업주신데 자녀가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뭐 이 대부분의 회사 그리고 또 딸에겐 또 어떤 회사 이렇게 물려줬는데 이 아드님이 이 자기하고의 약속을 좀 어기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서 야, 내가 너한테 준 지분 내놔 이렇게 소송을 거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다고 하면서 윤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주식 지분이 한 28점 몇 퍼센트 예. 정도 됐어요. 그걸 한 6% 정도 남기고 그거를 이제 아들, 딸 사이한테 이렇게 이제 주식을 증여를 예. 하면서 이제 업종을 이제 딱 정해준 거죠. 그렇죠. 장남 같은 건 제약회사하고 이제 그 화장품 예. 요구하고 딸은 식품회사를 해라.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장남이 그 여동생이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나 이사로 선임해줘 요구를 한 거니까 예. 그 딸이 안 돼? 거절을 했더니 이제 이사하려고 했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예. 법원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 회장님이 중재를 하겠다 했는데 중재가 불발나니까 장남이 괘씸하니까 너 주식 반환해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서 너희한테 이런 사업을 정해주고 예. 요 구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 구조를 무너뜨렸다. 아.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반환해라. 예. 근데 저는 그게 될까? 왜냐하면 그 계약서가 만약 있었다면 예. 이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네네. 내가 이렇게 해서 증여한 조건을 달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음흠. 그게 없었는데 막연히 이런 구조를 유지하라고 했던 것만을 반환이 될까라는 그것도 문서가 있어야 되는군요. 회의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구체적인 예, 조건을 예. 적은 예. 그런 게 있듯이 이것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네, 이런 순계 구도를 유지를 하고 이걸 예. 어겼을 땐 반환한다. 이게 있으면 확실하겠죠. 그러네요. 아, 이게 뭐 화수분 같아요. 정말 이게 가족 문제, 돈 문제는 이혼, 상속
들어도 진짜 끝이 없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언젠간 또 일어날 거고 그렇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뭐 또 재밌는 혹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또 이혼 상속 외에 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혼 상속 속에서 얘기하시죠 뭐. 아, 그 예. 얘기가 제일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혼 얘기 자꾸 어두운 얘기 그런 예. 얘기해 상속 얘기 그런 얘기 하는데 영원히 살지 않는 한은 상속 문제 반드시 발생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현재 7만 쌍, 8만 쌍씩 매년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혼을 하시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예. 이혼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들을 아. 필요가 있죠. 남에게 경청할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아유, 너무 감사한 말씀을 또 이게 귀한 얘기를 이 참 가족 간에 이렇게 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저는 드라마에서나만 봤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아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들으니까 아유, 진짜 가족들한테 부모님한테 이게 일부러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속이라도 이런 더 받으려면 더 잘해야 되니까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질문하시는 경우 많아요. 예.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냐서 믿기지 않겠지만 잘해라. 마지막에 잘하는 자녀한테 돈이 많이 가더라. 이게 명언이에요. 정답인데. 예. 정답이네.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겠습니다.